결국 불륜이 아니라 어머님이 뒤에서 조종한 한편의 연극이었군요. 남편은 샤워 중이었습니다. 그때 동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어떡할 거예요? 저는 5초간 얼어붙었다가 남편을 대신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집으로 와. 아내 없어. 남편 지훈이 테이블에 놓아둔 휴대폰이 갑자기 쉴 새 없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지만 재촉하는 듯한 진동은 마치 누군가 애타게 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막 말린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옷에 주름을 채 펴기도 전에 휴대폰 화면의 불빛이 제 눈에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선명했습니다. 아영. 제 동서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엿보는 습관이 없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누군가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면 아무리 파헤쳐도 찾을 수 없다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쳤습니다. 나쁜 예감이 머릿속을 파고들었고 저는 화면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이 나타났지만 그 내용은 제 온몸을 그대로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오빠, 어떡할 거예요? 저는 2초가 아니라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긴 몇 초 동안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귀는 먹먹해지고 목은 바싹 타들어갔으며 휴대폰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욕실에서는 물소리가 여전히 흘러나왔고 지훈은 나지막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샤워할 때마다 나오는 그의 무심한 버릇이었죠. 평소에는 익숙하던 그 소리가 지금은 귀를 찢을 듯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바깥 세상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이전 대화 기록을 올려보았습니다. 그 문자 한 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많은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어젯밤에는 밤새 오빠 생각만 했어.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한 글자 한 글자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추측할 필요도 무의미한 변명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잔인할 정도로 명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울음을 터뜨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욕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저 물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마치 절벽 아래로 떨어져 더는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저 임신했어요 라는 문자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씩 타자를 쳤습니다. 지금 우리 집으로 와. 아내 없어. 저는 아주 천천히 오타 하나 없이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을 전송 버튼 위에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눌렀습니다. 메시지는 즉시 보내졌습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저는 해명을 듣고 싶지도 섣부른 추측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하고서 말이죠. 저는 휴대폰을 아무도 만지지 않은 것처럼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이 사실을 알기 전과 똑같아야 했습니다.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도록. 욕실의 물소리는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편안하게 즐기고 있겠죠. 불과 몇 분 뒤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얇은 외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동작 하나하나는 이상하게도 단호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욕실 문 앞을 지나가는데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밖에 뭐 좀 사러. 금방 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늘 하던 다정한 당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을 그 말이 지금은 뼛속까지 시리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층 한층 내려가는 동안 저는 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믿는 아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목격하기 직전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1층 로비에 도착해서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입구가 잘 보이는 구석진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녁 바람이 살랑이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속 무언가가 단단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란한 고통이 아니라 폭풍전야처럼 묵직하고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든 아니면 저든. 건물에 불 켜진 창문들을 올려다보며 구석에 서 있자니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어떤 일들은 코앞에 닥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실 모든 징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그저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저는 결혼 초의 날들로 이끌려 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올바른 사람, 올바른 가정을 선택했다고 믿었던 그 시간으로 말입니다. 제가 지훈과 결혼한 지는 올해로 딱 6년이 되었습니다. 6년.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여자가 자신의 모든 믿음을 결혼 생활에 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모두들 저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말주변이 좋거나 달콤한 말로 여자를 홀리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차분하고 진중하며 점잖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고 술에 취해 흐트러지거나 도박이나 문란한 여자 문제도 없었으며 꽤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양가 친척들 눈에 지우는 많은 여성이 원하는 이상적인 남편감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저 역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여자의 행복은 돈 많고 말 잘하는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반듯하게 사는 남자를 만나는 것에 있다고 말이죠. 결혼 후 몇 년간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평온했습니다. 집이 호화롭진 않았지만 부족함은 없었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지우는 말이 적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안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사나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다들 제가 복이 많다며 성격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칭찬했습니다. 한 고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사람 볼 줄 알아. 우리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철이 들어서 요즘 남자들하고는 다르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제 삶이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댁에는 지훈 외에 남동생 민준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지훈보다 몇 살 어렸고 성격이 불안정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하게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물건을 부수거나 몇 시간이고 입을 닫고 앉아있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민준이 팔자가 사납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약했고 커서는 업무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요. 그래서 집안 식구 모두가 민준을 안쓰러워하면서도 불편해하며 맞춰주었습니다. 민준이 화를 낼 때마다 그를 가장 잘 달래는 사람은 보통 지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두의 눈에 지훈은 더욱더 책임감 있는 모범적인 형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3년 전 민준이 아영을 집에 데려와 소개하면서 시댁이 한바탕 떠들썩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날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영은 그때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낮게 묶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청초했지만 눈빛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순박하고 착한 유형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 예쁘다는 것, 매력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온 가족이 놀랐던 것은 그녀가 예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영 같은 여자라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평판을 가진 민준이 아니라 훨씬 더 번듯하고 안정적인 남자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모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바로 제가 부엌에서 과일 씻는 것을 돕고 있을 때 한 집안 아주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상하네, 저 아가씨. 딱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닌데 왜 민준이랑 결혼하려는 걸까?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영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민준처럼 불안정한 남자와 결혼하며 자신을 희생할 타입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뿐, 그 특별한 이유가 제 남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준과 아영의 결혼식 날 식당 마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저는 우연히 뒤에서 두 친척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작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듣자 하니 예전에 아영이랑 지훈이가 사귀었다던데. 다른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어쩌다 동생이랑 결혼하게 된 거야? 누가 알겠어, 남의 집 사정을. 그 몇 마디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지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시계를 풀고 있었는데 제 질문을 듣고는 아주 찰나의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가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엔 충분했습니다. 지훈은 화를 내지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꺼낼 가치도 없어. 그 말을 하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마치 제가 신경 쓸 필요조차 없는 사소한 일인 것처럼요. 그의 그 가벼운 태도가 오히려 제 목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가시 하나가 박혔습니다. 당장 피가 날 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박혀 있다가 건드려질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는 법이라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라고. 아영은 이제 민준의 아내고 지훈은 내 남편이라고 말입니다. 네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사는 만큼 과거는 묻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영은 제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이상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시아주버니를 존중하는 동서의 태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선을 넘어선 것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한 태도였습니다. 한 번은 온 가족이 식사하는데 아영이 자연스럽게 생선 한 조각을 지훈의 밥그릇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여전히 옛날처럼 뱃살을 좋아하시네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제가 앉아 있는 것을 의식한 듯 그녀는 말을 고쳤습니다. 어머님께 예전에 그렇게 들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때로는 100마디의 해명보다 더 진실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두 사람이 베란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웃지도 신체 접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아주버니와 재수 씨 사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외부인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만큼 깊고 무거운 과거를 공유한 두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영이 먼저 고개를 돌렸고 지우는 굳은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또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저는 두 사람 사이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제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거야. 일 크게 만들지 마. 그 말은 이후로도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그는 제가 예민하다고 했고, 제가 캐물을 때마다 그는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점점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의심이 많은 걸까? 너무 좋은 남편을 둬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걸까? 저는 한동안 그 엠비우스의 띠 안에서 헤맸습니다. 오늘 밤 그 문자가 제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애써 부정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마음속 가시는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매일 더 선명하게, 더 외면하기 어렵게 저를 찔러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출근하고 밥을 짓고 평범한 아내처럼 살았지만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영을 단순한 동서로 보지 않았고 지훈을 예전처럼 온전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의심이 싹 트면 잊으려 할수록 모든 곳에서 그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영은 저희 집에 더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그럴듯했습니다. 민준이 화를 내며 집안 물건을 부셨다거나 그가 어디론가 사라져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하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전화해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럴 때마다 지훈이 집에 있으면 그는 거의 즉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는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또 그런가 봐. 잠깐 가볼게. 처음에는 형제 간의 의리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곧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영이 또 찾아왔습니다. 다급한 사람처럼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허둥대지 않고 그저 초인종을 누르고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주버님 계세요? 부엌에 있던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얇은 잠옷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전혀 겁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안으로 끌어당기며 작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또 왜 그래? 아영은 제 앞에서는 대답하지 않고 저를 힐끗 쳐다본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눈짓이 저를 불쾌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후 지우는 그녀를 서재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간헐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제 앞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하던 아영의 목소리가 지훈과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낮고 더 부드러워져 마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리광을 부리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저녁에는 아영이 와서 1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에서 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아예 닫아버리고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불쾌함과 굴욕감이 뒤섞여 들끓었습니다. 마치 제 집에서 제가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두 사람은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어색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보는 척하며 책상으로 고개를 돌렸고 아영은 무릎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린 채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사람처럼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잔을 내려놓고 아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웃으며 솜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냥 아주버님을 친오빠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여기서 아주버님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 말은 지극히 예의 바르고 타당하게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백한 말을 할수록 그 눈빛이 더 많은 것을 폭로합니다. 아영은 제게 오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가 지훈을 보는 눈빛은 전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지하고 시험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데 익숙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지우는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이나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두었고 샤워하러 갈 때도 밖에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딜 가든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고 TV를 볼 때도 손이 닿는 곳에 두었으며 물을 마시러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그는 재빨리 확인하고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동안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려고 무심코 그의 휴대폰을 들었을 때 그는 즉시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 휴대폰은 만지지 말고. 그 말 자체는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의 말투는 저를 마치 외부인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휴대폰 때문이 아니라 그 경계심 때문이었습니다. 애끼는 것이 없는 사람은 마치 목숨처럼 비밀을 지키려는 듯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그의 휴대폰이 아주 작게 진동했습니다. 단 한 번의 진동이었지만 지우는 감전이라도 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낚아채고는 저를 등지고 돌아누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누구야? 라고 묻자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업무 문자야. 업무라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휴대폰을 쥔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새어나온 푸른빛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내용을 보지 않아도 그 문자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업무였다면 범죄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부터 제 안의 의심은 더 이상 막연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돈 문제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재산은 이전부터 비교적 독립적으로 관리했지만 큰 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씀씀이를 일일이 따지는 안 해도 그의 개인 재정을 캐묻는 습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월말에 보험료 납부를 위해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다가 특정 수취인의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아영,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10만 원, 50만 원, 때로는 100만 원까지. 이체 간격은 멀지 않았고 모두 단순한 용돈이라고 보기에는 큰 금액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머리는 차가워지고 속은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훈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아영에게 그렇게 돈을 자주 보내는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계속 오빠에게 손을 벌리는지 말입니다. 물을 마시고 있던 지훈은 동작을 멈추더니 컵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즉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동서가 어려워서 도와준 건데 당신은 그렇게 속이 좁아서 되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감싸기 위해 제게 소리치는 태도, 아내의 정당한 질문을 속 좁고 부끄러운 일로 치부하는 그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예전에는 애써 외면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은과 아영 사이의 관계는 이미 가족이라는 선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돈도 닫힌 문 뒤에 비밀스러운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본능적으로 그녀의 편에 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에서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결코 제가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지훈이 아영에게 돈을 보낸 일로 제게 소리친 이후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 캐물을수록 더 철저하게 방어한다라는 것을요. 어떤 진실은 눈물이나 다툼으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려면 침묵 속에서 더 자세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늘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집에 있었고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나서 거실에 두고 온 행주를 가지러 들어왔습니다. 침실 창가 쪽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저는 아영이 옆집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집이 아주 멀지 않아 조용할 때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처럼 가냘프고 연약한 척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심지어는 악에 바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영은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말을 쏟아내듯 빠르게 말했습니다. 말했잖아. 오빠 아니었으면 나 민준 씨랑 결혼 안 했어.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누가 정신이 온전치도 않은 사람이랑 매일 살고 싶겠어?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행주를 들고 있었지만 손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영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동안 그녀가 뒤집어 쓰고 있던 위장의 껍질을 벗겨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차 소리 때문에 모든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오빠 아니었으면 나 민준 씨랑 결혼 안 했어 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제 안의 모든 의심은 선명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여자의 쓸데없는 의심이나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굴욕적인 진실이라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의 뺨을 때리고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너무 많이 억눌려 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미쳐 날뛰는 대신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모호함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끝까지 파헤치든가 아니면 평생 그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며 살든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녁을 차리고 그에게 국을 더 먹겠냐고 묻는 평범한 아내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과거의 조각들이 저절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아영의 결혼식, 그날 친척들이 수군거리던 말들, 그리고 과거에 대해 물었을 때 지훈이 잠시 멈칫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불쾌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멈칫거림은 놀라서가 아니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곳을 정확히 찔렸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남편의 과거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럽지도 티를 내지도 않으면서요. 저는 시댁 쪽 사촌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옛날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핑계를 대고 지훈의 총각 시절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습니다. 언니는 처음에는 말을 돌렸지만 몇 마디 나누다 보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 아주 깊이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온 가족이 결혼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갑자기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영이지. 누구겠어. 마음속으로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니 마치 온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도 호감이 있었던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온 가족이 알 정도로 깊었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 통화가 끝난 후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선풍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부엌의 찌개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영이 민준과 결혼한 것은 그를 사랑해서도 운명을 받아들여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 안에 머물기 위해 자신이 노리는 남자가 있는 바로 그 집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민준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있고 싶었던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동생과 결혼해서 매일 얼굴을 보고 기회를 엿보며 그의 삶에 끼어들 방법을 찾는 여자라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착이고 소유욕이며 끈질기면서도 더러운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절망하게 한 것은 지훈이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단호했다면, 정말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면 아영 혼자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극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망설임, 그녀를 감싸주던 행동들, 몰래 보내준 돈, 닫힌 문, 애매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관계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망신을 주거나 시장 바닥의 여자들처럼 소리 지르며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아영이 집에 오는 시간을 기록하고 지훈이 그녀에게 보낸 돈의 내역을 정리했으며 그가 문자를 받고 황급히 화면을 뒤집는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 선반에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둔 채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할 경우 나중에 내가 예민한가? 라는 생각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몇 번의 고민 끝에 거실 장식장 구석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집을 남편과 동서를 잡는 덫으로 만들고 싶을까요? 하지만 제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기려면 감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백하고 냉정하며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마침내 오늘 밤에 그 문자로 이어졌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오빠, 어떡할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예고 없는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변명의 문을 닫아버리는 마지막 채기였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 알아냈던 것, 스스로 맞춰왔던 모든 조각들을 고려할 때 그 문자는 지훈과 아영의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선을 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들이 제게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문자는 보내졌고 증거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 기다리는 1초가 마치 기나긴 겨울 오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유리문 근처 돌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아파트 앞마당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오갔습니다. 오토바이 몇 대가 스쳐 지나갔고 배달 기사가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한쪽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명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직 저만이 이 모든 공간이 느리게 감기는 것처럼 느꼈고 숨 쉬는 것조차 무거울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의심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요.
의심은 칼날에 조금씩 베이는 것이라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칼을 들고 내게 다가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피하지 못하고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자주 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1분 세고 있었습니다. 5분, 7분, 10분. 아영은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을까? 초조해하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는 그 남자에게 달려갈 생각뿐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약 15분 후 은색 택시 한 대가 정문에서 들어와 로비 계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내리는 사람은 바로 아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을 만날 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지도 평소에 온화한 며느리처럼 부드러운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옅은 색의 원피스 위에 바람막이를 대충 걸치고 머리는 낮게 묶었지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가방을 들고 다른 손은 무의식적으로 배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급하고 불안정해서 머릿속이 온통 뒤엉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이 지훈이 아니었다면, 두 사람 사이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아영은 그렇게 빨리 달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확인 전화를 하지도 망설이지도 더 기다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 지훈이라고 확신했고 바로 그 확신이 제 가슴에 망치질을 했습니다. 아영은 택시비를 내고 거의 곧장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은 너무 빨라서 아이를 아는 한 여성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뒤 곧바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뒤에 숨어서 손이 아플 정도로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당장이라도 그녀 앞을 막아서서 묻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운 줄은 알아?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억제하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영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옆에 있는 다른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2대가 마주보고 있었고 그 시간은 한산해서 발각되지 않고 따라가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먼저 탔습니다. 저는 옆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서 전자화면에 비친 유리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켜지며 올라갔습니다. 3, 5, 7. 층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제 가슴은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집 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영은 거의 뛰다시피 빠르게 내렸습니다. 저는 몇 걸음 뒤에서 발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뒤따랐습니다. 복도는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했고 천장에 하얀 조명이 번쩍이는 타일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영은 우리 집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추가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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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게는 머릿속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 이 집은 시댁도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집도 아닌 우리 부부만의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사적인 공간이라고 믿었던 곳. 그런데 아영은 조금의 망설임도 더듬거림도 없이 매끄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한 번만 들어와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영은 몸을 숙여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마치 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익숙한 사람처럼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문밖벽에 바싹 붙어 섰습니다. 집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렸지만 제가 듣지 못할 정도로 작지는 않았습니다. 지훈 오빠, 나왔어.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님이 예민하시네요 라는 그 어떤 말도 더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지훈이 막 욕실에서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고 티셔츠는 제대로 입지 않았으며 몸에서는 지난 몇 년간 제가 매일 밤 맡았던 익숙한 바디워시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반가운 인사도 놀란 척하는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짧지만 밖에 서 있는 저조차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볼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 너무나 익숙해서 한 사람이 예고 없이 나타나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이유를 즉시 알아차리는 그런 눈빛. 바로 그 침묵이 100마디의 고백보다 더 확실하게 그들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손을 뻗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거실은 불이 환했고 바닥에는 누군가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영은 소파 근처에 서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손은 여전히 배 앞에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목욕 수건은 어깨에 대충 걸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저를 향해 참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울지도 목소리를 떨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 제 자신에게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갑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하시지. 난 없는 사람처럼.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영은 입술을 파랗게 질린 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마치 목이 졸린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 한참을 더듬거린 후에야 겨우 한마디 뱉어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어? 바로 그 순간 저는 모든 가면이 마침내 벗겨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이 그 말을 내뱉은 후 거실은 다시 한번 숨 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다가 아영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울고 떨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절망적으로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제 안의 모든 고통은 이미 소란스러운 단계를 넘어선 듯 했습니다. 그것은 가라앉고 차갑게 식어 소름 끼칠 정도로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섰습니다. 시선은 아영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서 마치 놓으면 쓰러질 것처럼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말해봐. 그 뱃속의 아이, 누구 아이야? 아영은 입술을 달싹이며 눈을 계속 깜빡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구할 그럴듯한 변명을 필사적으로 찾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반사적으로 저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으려는 듯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서연아, 일단 진정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혀끝이 쓰라릴 정도로 짧고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그 말을 되뇌며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지금 내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는 문도 안 두드리고 초인종도 안 누르고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서는 당신 이름까지 부르던데 뭐 연극이라도 하는 거야? 지우는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딱딱한 분노로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가 이 상황을 덜 더럽게 포장할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짜깁기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모습을 볼수록 저는 역겨움만 더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이런 남자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현장에서 발각되고도 여전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남자와 말입니다. 그때 아영이 갑자기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형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죄송해요. 저는 그녀가 너무 빨리 무릎을 꿇고 너무나 능숙하게 우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마치 눈물을 지름길로 사용하는데 익숙한 사람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몇 초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영은 분명 예뻤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할 줄 알았으며 남자들을 쉽게 동정하게 만드는 연약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녀의 눈물은 뉘우치는 사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고의가 아니었다고? 고의가 아닌데 내 남편한테 임신했다고 문자를 보내? 고의가 아닌데 문자 받자마자 여기까지 달려와?
고의가 아닌데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아영은 배를 감싸 안고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다고? 저는 그녀의 말을 칼로 자르듯 끊었습니다. 모르면서 내 남편 침대에는 기어 올라갔고, 모르면서 내 등 뒤에서 몰래 만나왔고, 지금 그 말을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아? 아마도 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지훈의 평정심을 잃게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말 좀 가려서 해. 가려서 하라고? 저는 그에게 꿍 돌아섰습니다. 그 두 단어만으로도 제 안에서 오랫동안 타오르던 불길에 기름을 부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그의 머리카락에 맺힌 물방울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내가 말을 가려서 하라고 저는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내 등 뒤에서 동서랑 잠자리를 한 건 당신이야. 내연녀를 내 집에까지 끌어들인 것도 당신이고, 지난 세월 동안 나를 바보처럼 속인 것도 당신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가려 해야 할 사람이 나라고? 지우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이상 피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감싸고 돌 거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저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 당신 아이 맞아?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영은 고개를 번쩍 들었고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은 세차게 한번 깜빡이더니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 한순간이었지만 그 회피는 그 어떤 고백보다 더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가 죄가 없었다면 그는 미친 듯이 화를 내고 부인하고 책상을 치며 저를 미쳤다고 몰아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비겁하고 더러우며 죄책감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국 이 순간 저를 죽이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아영은 갑자기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몸을 숙이고 한 손으로는 배를, 다른 한 손으로는 바닥을 짚었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녀는 가쁘게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전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사람 없이는 안 돼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 없이는 안 돼요. 그 한마디가 환한 거실, 제 남편의 몸에 남은 바디워시 향기,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뻔뻔한 광경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DNA 검사도 더 이상의 문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저는 아영을 보다가 지훈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제 발밑에 무릎 꿇고 피해자인 양 울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제 앞에 꼿꼿이 서 있지만 눈빛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6년간의 결혼 생활은 결국 이 거실에 서 있는 바로 이 두 사람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던 겁니다. 한 명은 옛 애인 곁에 머물기 위해 그의 동생과 결혼할 만큼 뻔뻔한 여자. 다른 한 명은 바람을 피우고도 매일 좋은 남편인 척 연기한 비겁한 남자.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나지막하지만 두 사람 모두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닫게 해주는군. 제가 그 말을 끝내자마자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밀치고 들어오는 듯한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지훈, 아영 모두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민준이 문 앞에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시뻘겋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마치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증오를 안고 한달음에 달려온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영은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반걸음 물러서며 배를 더 꽉 감싸 안았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증오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평생 나를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나? 그 한마디는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단지 민준이 나타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지난 몇 년간 시댁 식구들이 말해왔던 불안정하고 어수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멍한 눈빛도 어눌한 말투도 의미 없는 중얼거림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냉철한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지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동생이 온 것을 반가워하는 것도 평범하게 놀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얘지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민준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짧고 건조하며 조롱으로 가득 찬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몇 걸음 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등 뒤의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마치 방 안에 남은 세 사람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는 빗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어쩐 일이냐고? 민주는 지훈을 쏘아보며 되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역겨운 연극을 언제까지 하나 보러 왔지. 아영이 흐느끼며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발 이러지 마.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민준은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의 남자가 더 이상 자신의 형이 아니라 불구대천의 원수인 것처럼요. 그리고 갑자기 민준은 서류 봉투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뭉치를 꺼내 찻상 위로 세게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펼쳐지며 유리 위를 미끄러지다가 제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보았습니다. 종이 맨 위에는 한 산부인과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검체 정보, 임신 주수, 차트 번호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제 시선은 머릿속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한 숫자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8%. 그 순간 제가 숨을 쉬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었고, 보았고, 들었고, 더러운 조각들을 모두 맞춰 놓았지만 그것이 흑백의 글자로 감정 없는 냉정한 결론으로 눈앞에 나타나자 마치 누군가 망치로 가슴을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영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말로 지훈의 아이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도 부부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지훈이 달려들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누가 너더러 이런 짓을 하래. 그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검체는 어디서 구했어? 누가 시킨 거야? 민주는 그를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악의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바보인 줄 알았어? 민주는 또박또박 소름 끼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 발작했다고 평생 당신들 손에 놀아나는 정신병자로 살 줄 알았나? 당신들이 언제까지 연극 하나 보려고 미친 척 해준 거야. 아영은 모든 힘이 빠진 듯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니야, 민준 씨. 그렇게 말하지 마. 그녀는 더듬거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내 설명 좀 들어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민주는 세게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힘에 아영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뭔데? 내 형 침대에 기어오르려고 나랑 결혼한 거 아니었어? 그 질문은 마지막 남은 껍데기마저 베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아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울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그 몸짓은 이제 너무나 약하고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나는 고의가 아니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저 여자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한마디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배신과 거짓말, 계산이 눈물 몇 방울로 씻겨나갈 수 있다는 듯이요. 지훈이 상황을 진정시키려는지 앞으로 나섰지만 민주는 그에게 챙 돌아섰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더 이상 동생이 형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민주는 한 글자씩 내뱉었습니다. 형이 내 형이라고? 나한테는 가정을 지키고 어머니께 순종하고 아내를 아끼라고 가르쳤지.
그러면서 내 아내랑 잠자리를 해? 형, 사람 맞아? 지우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비참해 보이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제게 말을 가려서 하라고 소리치고 네가 예민하다고 태연하게 말하던 그 남자가 이제 아내와 동생 앞에서 굴욕과 당혹감만 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이 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지훈과 아영이 오랫동안 해온 연극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면이 제 눈앞에서 그들 자신조차 가릴 틈도 없이 빠르게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아주버니의 아이를 임신한 동서,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미친 척 연기한 동생, 이것만으로도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에 충분히 더러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핏발선 눈으로 서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하다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수님, 이 아이가 사랑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는 씁쓸하게 비웃었습니다.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아니요, 이건 계획이에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조차 놀라 동생을 쳐다보았고 아영은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 씨, 그만해.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억울함과 굴욕이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누구의 체면도 지켜주고 싶지 않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아영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납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겁나? 왜? 내가 계속 말하게 두지. 형수님이 다 알게 되면 당신이랑 우리 형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계획이라니. 배신의 고통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너무 순진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예정, 육체적 관계 등 뒤에서의 미래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그 임신 뒤에 훨씬 더 추악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형수님, 이 집이 형수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여자가 처음부터 노렸던 거니까요. 아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당신 거짓말하지 마.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저를 마지막 충격에서 끌어내려는 듯 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지난 몇 년간 저 여자가 이 집에 집착했는지, 왜 계속해서 지훈이 형한테 집 문제, 서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부추겼는지, 왜 어머니가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 여자 눈이 반짝였는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일어날 당시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것들을 꿰어 맞추면 소름 끼치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지훈은 제게 집 명의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넌지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집 명의를 가지고 있어야 대출받아 사업하기 편하다거나 부부 공동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번거로운 일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거절하자 제가 너무 계산적이고 남편을 위할 줄 모른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단지 집안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허세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 깊이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겨주신 유산이었고 제가 절대로 손대고 싶지 않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조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그 조심성이 그들이 오래전부터 쳐놓은 덫을 우연히 막아주고 있었다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입술은 달싹였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당혹감뿐만 아니라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여자가 이 아이를 지키는 거는 형을 사랑해서도 저한테 미안해서도 아니에요. 저 아이를 이용해서 지훈이 형이 형수님과 이혼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형수님이 이혼하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어머니까지 나서서 거들면 어떻게든 형수님을 압박해서 이 집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아영이 변명거리로 삼았던 사랑이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결국 그녀가 원했던 거는 지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자리, 제 집, 제 인생 전부를 원했던 겁니다. 아영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울지도 바닥에 주저앉아 가련한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일어서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 양옆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사나워서 매일같이 보던 상냥하고 예의 바른 동서의 모습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녀는 거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 그래서 뭐, 방아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영은 저에게 캑 돌아섰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오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내가 억울하면 안 되냐고? 형님이 나보다 나은 게 뭔데? 형님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은 나였어.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는 실수로 잘못된 길을 들어선 가여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질투와 욕망이 스스로를 뻔뻔하고 악독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괴물만이 서 있었습니다. 아영은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잖아. 부모님이 집 남겨줘서 뻔뻔하게 합법적인 아내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랑 살면서 매일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만지지도 못했는데 나보고 억울해하지 말라고? 저는 손이 저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동생이랑 결혼해서 곁에 머물고 내 등 뒤에서 그 사람이랑 자고 임신해서 내 집까지 뺏으려고 했어? 그러면서 네가 가여워 보여? 아영은 입술을 깨물었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적어도 난 내가 원하는 걸 위해 살았어. 형님은 남의 것을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편하게 살았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훈이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담돌아섰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영아,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게 이 집 때문이었어? 아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마 그녀 자신도 궁지에 몰려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단 1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분노와 도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오빠한테 뭘 더 기대했는데. 6년 동안 아내랑 살면서도 얘 애인이랑 몰래 만난 남자를 뭘 믿으라고? 이 집이 아니었으면 내가 바보같이 이 아이를 낳아서 내 발목을 잡을 줄 알았어? 그 말은 지훈의 뺨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마치 마지막 남은 환상마저 산산조각 난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옛사랑을 되찾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아영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한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결국 이 순간 그 사랑이라는 감정마저도 덫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명은 저를 배신했고 다른 한 명은 제 인생을 통째로 훔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 안에서 그들 스스로가 서로의 가면을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아영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단순한 불륜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협상의 카드였고 낚싯바늘이었으며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반전은 제가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너무나 추악하고 우스꽝스러워서 자칫하면 큰 소리로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배신한 남자는 마지막 순간에야 자신도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윤리를 짓밟고 남의 집에 들어온 여자는 이제 자신이 매달렸던 남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속아온 저는 결국 이 아수라장 속에서 가장 정신이 맑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갑자기 손뼉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쳤습니다. 메마른 박수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앞의 얼굴들을 차례로 쳐다보며 제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단하네.
정말 몇 년 동안 이어진 대단한 연극이었어. 오늘에서야 막을 내린다는 게 아쉬울 뿐이지. 숨을 헐떡이던 아영은 제 말을 듣고 채임 돌아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핏발이 서 있었지만 아까의 가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우는 두 손을 힘없이 늘어뜨린 채 모든 가면이 벗겨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저와 한 이불을 덮고 함께 밥을 먹고 이 집 거실에 앉아 가족과 책임, 신뢰에 대해 훈계하던 그 남자.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팔 하나 정도의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당신은 저 여자 때문에 나를 배신했지. 저는 한 글자씩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럴 가치가 있었어? 지우는 세차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한참 만에야 더듬거리며 몇 마디 뱉어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런 계획을 세운 줄은 몰랐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까의 씁쓸한 웃음이 아닌 얼음장처럼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몰랐다고? 저는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당신은 그녀와 잤고 나를 속였어. 그녀에게 돈을 보내주고 이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게 했지. 그녀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아직 다 모르지만 이 지경에 와서도 몰랐다고 말하는군. 내가 당신 말을 단 한마디라도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서 땀이 흐르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집안의 에어컨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요. 그가 제 의심을 억누르기 위해 사용했던 진중하고 차분한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마지막 변명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비겁한 남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영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훈 오빠, 말 좀 해봐.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단 한 번도 날 잊은 적 없다고 했잖아. 말 좀 해보라고. 그 한마디에 방 안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순간 그가 앞으로 나서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감싸준다면 차라리 덜 역겨웠을 겁니다. 그것이 그의 본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영을 피하려는 듯 아주 미세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한 걸음의 물러섬에 아영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경악, 굴욕, 그리고 분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민준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즐거움이라고는 없는 오직 비아냥과 씁쓸함으로 가득 찬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아내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봤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그냥 임시 방편이었던 거야. 돈, 집, 진짜 책임 문제가 닥치니까 당신이 그 사람 눈에 뭐로 보이겠어. 아영은 남편에게 쭉 돌아섰다가 다시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럴 리 없어. 내가 진 게 아니야. 내가 지지 않았어.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나중에는 절규가 되었습니다. 내가 오빠 곁에 몇 년을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걸 참았는데, 내가 오빠 아이를 가졌는데 이렇게 외면할 수는 없어. 그녀는 말하며 지훈의 손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는 뒤로 확 물러섰습니다. 그 회피 동작은 아영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 그 순간 저는 저 여자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도 그들이 더러운 감정으로 서로를 물어뜯는 꼴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얼음장처럼 차분하게 화면 잠금을 해제하고 미리 준비해둔 폴더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영이 지훈에게 보낸 애매한 문자 메시지들의 스크린샷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거실에서 녹음된 짧은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영이 지훈의 곁에 바싹 붙어 평소와는 다른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와 지훈이 지난 몇 년간
제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선반 위에 놓아둔 작은 카메라에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없을 때 아영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 두 사람이 거실에서 너무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의심할 때마다 네가 예민하다는 두 단어로 덮어버렸던 그 침묵과 눈빛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영은 마치 자신의 판결문을 보는 것처럼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후는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더 보지 않아도 그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 무엇으로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어 한 사람씩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느리고 또렷했으며 크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이 모든 걸로 끝내긴 충분하겠지. 그 말을 끝내자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로비에서 느꼈던 폭풍 같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광활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냉기 속에서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결혼, 이 위선적인 가족,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배신은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요. 제가 그 말을 끝내자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위선이 벗겨진 후 누구도 더 이상 한마디 변명조차 할 면목이 없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눈앞에 세 사람을 지나쳐 서재 책상 옆에 작은 서랍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 잠 못 이루던 의심이 커져가던 며칠 전부터 제가 넣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찻상으로 돌아와 지훈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맨 위에는 이혼 소송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했던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요. 저는 서류를 아주 조용히 내려놓았지만 종이가 유리 표면에 닿는 소리에도 아영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훈은 마치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물건을 보듯 그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크지 않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거실 한가운데 모처럼 박히는 듯 했습니다. 사인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어. 지훈이 고개를 번쩍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몇 분 전에 변명하던 모습 대신 진심 어린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혼 서류를 꺼내놓자 그는 모든 것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정하고 내가 설명할 기회를. 저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잘랐습니다. 기회는 지난 6년 동안 충분히 줬어.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남은 연민 한 조각 없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6년 동안 당신 아내로 살면서 당신을 믿었고 참았어. 내가 예민하다는 말도 들었고 일 크게 만들지 말라는 말도 들었고 그녀는 그저 동서일 뿐이라는 말도 들었어.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기회가 아니었다면 대체 나보고 어디까지 기회를 줘야 하는 건데? 당신이 내연녀를 집에 끌어들이고 그녀가 임신해서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설 때까지 그래야 충분한 거야. 지우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그에게는 더 이상 내세울 말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졌으니까요. 저는 아영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소파 근처에 서서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도발적인 모습도 피해자인 척 울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 앞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해온 연극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결말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본 뒤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그 아이를 낳든 지우든 이제부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당신을 동정해야 할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당신 자신이지 내가 아니니까. 아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비도덕적인 짓을 저지르고도 세상이 자신을 동정의 눈으로 봐주길 바라는 유형의 사람들에게 지쳐버렸습니다. 의자에 기대 서 있던 민주는 제 말을 듣고 짧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건조하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그는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너한텐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 말은 아영의 뺨을 후려치는 마지막 한 대의 따귀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옛사랑, 뱃속의 아이, 그리고 이 집까지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착각했던 여자는 이제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기댈 곳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고 민주는 그녀의 가면을 벗겨냈으며 저는 이혼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즉, 그녀가 처음부터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던 그 자리는 바로 제 손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박살이 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져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도적으로 그 두 사람을 제 인생에서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가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현관문 열쇠, 차고문 열쇠, 그리고 지훈이 매일 사용하던 아파트 출입카드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열쇠 꾸러미를 그의 앞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하고 저 여자는 나가.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열쇠 꾸러미를 보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당신 날 쫓아내는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낯설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아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야. 당신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뿐이야.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한 글자씩 또렷하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 박히도록 힘주어 말했습니다. 외부인? 그 세 단어가 끝나자마자 지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잃은 가장 큰 것이 집도 이혼 서류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 순간부터 제 눈에 그는 더 이상 남편도 가족도 심지어 제 삶의 일부도 아니라는 사실. 그저 이곳에 들어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이제는 나가야만 하는 외부인일 뿐이라는 것을요. 아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언가 큰 덩어리를 삼키려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끝낸 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곧장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 옷장을 열고 필요한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챙겼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도 물건을 던지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소음으로 제 고통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침묵이 이 집을 가장 무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끄는 소리, 아영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 지훈이 제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지만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럽고 답답하며 비참한 소음 덩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 바깥의 거실은 더 이상 위선적인 행복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곳은 모든 거짓이 완전히 벗겨진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곳에서 제정신으로 걸어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서랍에서 개인 서류 몇 가지를 더 꺼내고 있을 때 거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부르는 소리도 평범한 발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의자가 밀리는 소리와 함께 책상 위에서 종이가 찢겨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템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영이 지훈 앞에 놓아둔 이혼 서류 뭉치를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종이들을 손에 꽉 쥔 채 핏발 선눈과 흐트러진 머리로 서 있더니 거실 한가운데서 그것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쫙! 쫙 하는 종이 찢는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건조하게 연이어 울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허공을 날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를 향해 고개를 번쩍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여성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형님이 이긴 줄 알아요? 아직 안 끝났어. 저는 침실 문 앞에 서서
한 손에는 서류를 든 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아영은 종이 몇 장을 찢으면 제 결정까지 찢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를 소름 돋게 한 것은 그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지경에 와서도 그녀가 제 집에서 저에게 선전포고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영아, 그만해. 하지만 제지당할수록 그녀는 더욱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최행 돌아섰습니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표정은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서워? 그녀는 지훈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나랑 침대에 있을 땐 왜 안 무서웠는데 나를 안고 약속하고 조만간 아내랑 헤어지고 나랑 결혼할 거라고 말할 땐 왜 안 무서웠냐고? 그 말은 거실 한가운데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이미 가장 더러운 것들을 보고 들었지만 아영의 입을 통해 그렇게 직접적으로 터져 나오자 집 안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지훈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살짝만 밀어도 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어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제 눈앞에서 서로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모습을 똑똑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영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누구에게도 퇴로를 남겨주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내들고 마치 칼처럼 우리 앞에 높이 쳐들었습니다. 등 돌리면 끝날 줄 알아?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사진.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무슨 약속했는지 오빠는 잊었어도 난 안 잊었어. 그리고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해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그의 얼굴에 총알처럼 박혔습니다. 오늘 내가 편하게 못 살면 이 집안 전체도 고개 들고 살 생각 마. 지훈의 머리에 불이 붙은 듯 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달려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놔. 하지만 아영은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상 옆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한 명은 뺏으려 하고 한 명은 지키려 했습니다. 거친 숨소리, 의자 다리에 발이 부딪히는 소리, 물건들이 밀려나며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두 걸음 나섰을 때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타일 위를 미끄러지다가 소파 다리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아마 하늘도 제가 끝까지 보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아직 잠기지 않은 휴대폰 화면에 일련의 사진과 메시지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빠, 자기라고 부르는 대화 내용, 호텔에서 만나자는 약속,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오늘 네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 같은 메시지들. 그리고 침대에서 비스듬히 찍은 사진 한 장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우는 눈을 감고 자고 있었고 아영의 손이 그의 가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뻔뻔하고 은밀한 관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화면을 본 민준의 얼굴에 마치 휘발유가 부어진 듯 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옆 의자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의자가 쾅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개자식. 민준은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를 뺏고도 여기서 기회를 달라고 빌어? 그의 눈에 서린 광기는 더 이상 연기나 억눌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친형과 아내에게 동시에 짓밟힌 한 남자의 굴욕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당장 지훈에게 주먹을 날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가 그랬더라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멈춰섰습니다. 가슴을 들썩이며 숨을 고르더니 갑자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보다 더 쓴 웃음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아시겠어요?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 형수님이랑 저는 그냥 방패막이었던 거예요. 형수님은 그 사람이 점잖은 남편인 척 할 수 있는 껍데기였고 저는 저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올 길을 터주는 살아있는 시체였던 거고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민준, 아무 상관없어 보였던 두 사람이 결국 같은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더러운 연애 노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용당한 사람들이라는 역할 말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끌어넘치기 직전 문 밖에서 갑자기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노크가 아니라 마치 밖에 있는 사람이 몹시 당황한 듯 빠르고 강하고 연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지훈과 민준의 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광경을 보고 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쓰러진 의자,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 창백하거나 붉게 달아오른 아이들의 얼굴, 땀과 눈물과 굴욕으로 가득 찬 공기. 박 여사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라고 묻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영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 거센 물살 속에서 마지막 구명조끼라도 잡은 사람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떨리지만 방 안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아버님 댁 핏줄을 가졌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의 긴장감은 한 단계 더 조여졌습니다. 이미 숨막히던 공기는 이제 제 가슴까지 짓누를 정도로 빽빽해졌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더러운 진실을 막내 며느리의 입을 통해 직접 들었을 때 저 어머니라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일은 더 이상 이 방 안에 네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영의 제가 아버님 댁 핏줄을 가졌어요 라는 말이 끝나고 박 여사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경악과 충격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어떤 계산적인 눈빛으로요. 그리고 저를 온몸이 시리게 만든 것은 그 몇 초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영의 뺨을 때리거나 아들을 향해 진실을 따져 묻는 대신 저에게 촤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이를 악문 채 제 얼굴에 침을 뱉듯 날카롭고 신랄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남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는 여자라는 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뻔뻔함이 제가 상상했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동서와 바람이 났고 그녀의 며느리는 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모든 추악한 진실이 제 집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녀가 가장 먼저 비난의 화살을 돌린 상대는 바로 저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주는 갑자기 미친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메마르고 일그러진 비명보다 더 무서운 웃음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함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대단하시네. 역시 모전자전이야. 박 여사는 막내 아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몸을 숙여 아영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마치 지금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 집에서 배신당한 제가 아니라 그녀인 것처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럴수록 계산적인 속내가 더욱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 핏줄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조용히 해결해야 해. 소란 피우면 안 돼? 소란 피우면 안 돼? 그 네 단어를 듣자니 헛웃음이 나와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결국 그녀의 머릿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큰아들이 동서와 바람난 것도 이 가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체면을 잃는 것이 두려웠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웠으며 점잖은 척하던 가족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한 글자씩 테이블 위에 내려놓듯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 질문에 방 안은 숨 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의 등 뒤에서 아영이 작게 떨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번쩍 들어 어머니를 쳐다보았고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입술을 실룩거렸습니다. 오직 박 여사만이 저는 그녀가 움찔하는 순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깜빡였고 아영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뿐이었습니다. 곧 그녀는 다시 고개를 쳐들었고 특유의 뻔뻔함이 돌아왔습니다. 알았으면 뭐? 그녀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큰 일은 작게, 작은 일은 없던 일로 덮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소란 피워서 온 동네 사람들 웃음거리 되면 그게 더 좋은 일이야? 그 말을 듣자니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주는 정말로 미쳐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찻상 위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유리 테이블이 쨍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형이 제 아내랑 잔 걸 실수라고 하세요?
민주는 핏발 선눈으로 한 글자씩 쏘아붙였습니다. 아니면은 바람난 게 어머니가 아니라서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박 여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당장 입 다물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른?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어떤 어른요? 며느리한테 뱃속 아이로 협박해서 형 이혼시키고 집 뺏으라고 사주하는 어른요. 그 말이 끝나자 박 여사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영을 감싸는 방식, 조용히 덮으려던 태도, 우리 집 핏줄을 언급하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 여자가 단순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거실 벽에 걸린 TV를 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방 안에 있는 각자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장식장 구석의 작은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 폴더를 열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거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 찻상, 소파, 그리고 몇 초 뒤 박 여사가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아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작게 이야기했지만 모든 말이 녹음될 만큼 가까웠습니다. 죽음처럼 고요한 방 안에 박 여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뱃속 아이 잘 지켜. 저것만 서연이랑 이혼시키면 이 집은 조만간 네 차지가 될 테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했고 저는 아영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마치 바닥에 못 박힌 듯 굳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새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그렇게 선명하게 울려 퍼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영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마 그때서야 그녀는 진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낀다는 명분 아래 숨겨왔던 추악한 욕망이 이 방의 환한 불빛 아래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댈 곳 없이 더럽게 말입니다. 박 여사는 더듬거렸습니다. 아까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야. 저는 화면을 끄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결국 불륜이 아니라 어머님이 뒤에서 조종한 한편의 연극이었군요. 박 여사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항상 제 위에서 저를 가르치려 들던 그녀의 위선이 이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녀가 제게 넌지시 말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여자는 남편에게 부드러워야 한다. 집안일은 남자가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 결국 그 한마디 한마디가 도리가 아니라 길을 닦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때 지훈이 비로소 혼란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참할 정도로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가 박 여사를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믿어온 어머니가 전혀 다른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아들처럼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까지 이용하신 거예요? 박 여사는 큰아들에게 뚱 돌아섰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서인지 그녀는 더 이상 가짜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입술을 떨며 칼날 같은 말을 뱉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랬는데 다 이 집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말이 터져 나오자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한 셈이니까요. 아들을 아껴서도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집, 이 재산,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여자를 보며 지난 세월의 인내가 참으로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그들이 서로의 가면을 벗기게 놔두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저런 여자의 소나기에서 살면서 그녀의 모든 악행이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믿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말하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처음부터 저를 위한 점잖은 자리는 없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박 여사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진짜 얼굴은 이 방 안에 그 누구보다도 뻔뻔하게 드러났습니다. 박 여사가 그 말을 끝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내벽 안에서 조용히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더러운 일들은 숨길수록 그들이 왜곡할 빌미를 주고 물러설수록 그들이 빠져나갈 길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어 예전에 아버지의 지인이셨던 변호사님께 짧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바로 와주세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가겠네라는 간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제사나 결혼식, 환갑잔치 때마다 서로 살갑게 안부를 묻던 바로 그 채팅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오늘 밤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훑어본 뒤 그대로 전송했습니다. 메시지 옆에 읽음 표시가 뜨자마자 등 뒤에 거실 공기는 더욱 차가워지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는 제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깨닫고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너 미쳤어? 그녀는 으르렁거리며 제 손에서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저는 몸을 피하며 그녀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세게 밀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조차 멈칫할 정도로 단호한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히 덮고 싶으시겠죠? 죄송하지만 이런 더러운 일은 환한 대낮에 꺼내놓아야 사람들이 다시는 같은 짓을 못하는 법이에요. 아영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지훈이 한 걸음 다가와 억누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외부 사람들이 알면은. 저는 그에게 쫑 돌아서며 말을 잘랐습니다. 외부 사람? 6년 동안 당신 아내로 살면서 오늘에서야 누가 진짜 외부인이었는지 똑똑히 알게 됐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굳은 표정의 친척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옷바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달려온 듯 했습니다. 오자마자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불렀어? 누가 아파? 라며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리가 부족해 벽에 기대서거나 복도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서론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박 여사, 지훈, 아영, 민준을 앞에 두고 등 뒤에는 시댁 식구들을 세운 채 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곳에 모신 것은 누구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후로 그 누구도 제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거나 시댁에 버릇없이 굴었다는 말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을 끝내고 저는 TV를 켜서 저장해둔 영상들을 차례로 재생했습니다. 아영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오는 장면, 두 사람이 거실에서 너무 가까이 서 있는 장면, 애정어린 문자 메시지들, 녹음 파일, 그리고 박 여사가 아영에게 뱃속 아이를 지켜서 저를 이혼시키고 집을 차지하라고 말하는 선명한 영상까지 시끄럽던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영상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마치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고모는 입을 떡 벌리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 뺏으려고 계략을 꾸며? 문 근처에 서 있던 한 아저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 어떤 사람은 박 여사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은 아영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늘 체면을 중시하고 도리를 따지던 그 가족은 불과 몇 분 만에 진실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지훈이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는지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 모두를 다시 침묵하게 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당신 말은 충분히 들었어.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들을 차례야. 지훈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갑자기 몸을 숙여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찻상 위로 세게 내던졌습니다. 이왕 다들 오셨으니 민주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형의 진짜 얼굴도 마저 보시죠. 저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것은 계좌 이체 내역서, 차용증, 자필로 쓴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모든 돈의 흐름이 지훈의 이름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민주는 형의 얼굴을 칼날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형은 가족들한테 투자다, 사업 자금이다, 일 때문이다 말했죠. 사실은 내연녀 먹여 살리려고 사채까지 쓴 겁니다. 방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한 사람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더니 더듬거렸습니다. 5천만 원.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벨소리가 짜증날 정도로 연이어 울렸습니다. 너무 당황해서였을까요? 지훈은 실수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거칠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시끄러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이번 주말까지 5천만 원 안 갚으면 회사로 찾아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숨을 생각 마. 방안은 죽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증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만으로도 지훈의 마지막 남은 체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점잖은 척, 제게 도리를 가르치던 그 남자는 이제 친척들 앞에서 창백한 얼굴로 관자놀이를 따라 땀을 흘리며 손에 쥔 휴대폰을 떨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점잖고 반듯한 지훈이 아니었습니다. 불륜, 거짓말, 빚더미에 올라앉아 온 가족을 진흙탕으로 끌어들인 파렴치한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닥에 못을 박듯 단호했습니다. 오늘부터 지훈 씨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를 발판 삼아 기어오르려 했던 분들, 저는 잠시 멈추고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본 뒤 아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다리 부러졌네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무거운 숨소리, 몇몇이 고개를 젓는 소리, 그리고 진실 앞에 산산조각, 난 한 가족의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통쾌함 대신 차가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무시당하고 속고 조종당했던 그 모든 세월 끝에 제 손으로 그들을 모두 빛 아래로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 누구도 더는 이 이야기를 자기들 멋대로 왜곡할 수 없을 겁니다. 그날 밤 친척들 앞에서 그들의 모든 가면을 벗겨버린 후 모든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일들은 숨겨져 있을 때는 견고해 보이지만 한번 균열이 생기면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지붕부터 기초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람들이 세상을 속이기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위선이 깔리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회사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훈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5번째, 6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받지 않으면 회사까지 찾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는 쉬고 끊어져 예전에 저를 억누르던 침착하고 점잖은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회사에 투서가 들어왔어. 사진이랑 차용증까지. 오늘 아침에 임원회의에 불려갔었어. 당신이 한 거지? 저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 대신 천벌을 내릴 만큼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 그런 게 외부에 알려졌다면 그건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찌를 거리가 있었던 거지.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거의 애원하듯 낮췄습니다. 서연아, 제발 부탁할게. 투서 좀 취하해줘. 나 회사에서 잘리면 끝이야. 저는 눈앞에 컴퓨터 화면을 보며 책상처럼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죽이는 건 내가 아니야. 당신 자신의 배신과 탐욕이지.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 그는 정말로 회사 정문까지 찾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겨진 셔츠, 쇠탄 눈, 헝클어진 머리. 하룻밤 사이에 그는 완전히 늙어 보였습니다. 늘 단정하고 반듯하던 그 남자가 이제 로비 한가운데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지만 제 손에 닿기도 전에 건물 보안 요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부부 문제는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할 수 있잖아.
저는 돌아서서 그를 보았습니다. 씁쓸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하자고 당신이 불륜 저지르고 내 집 뺏을 계획 세울 때 그 말 생각은 해봤어? 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정도로만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동서랑 잠자리를 할 때 그게 부부 문제라고 생각했어? 당신 어머니가 내 집을 노리고 계략 꾸밀 때 그게 집안일이라고 생각했냐고. 이제 직장 잃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 너무 늦었어.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은 울 것처럼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1초도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지위, 먹고 사는 문제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후가를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신뢰, 명예는 너무나 가볍게 짓밟아 놓고서 말입니다. 아영의 상황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정 식구들이 다음 날 바로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모두들 딸이 희생하고 있다고, 민준과 결혼한 것이 정과 의리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그녀의 친어머니는 시댁 거실 한복판에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울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네가 우리 집안 조상님들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네가 불쌍한 줄 알았지. 이렇게 천박한 년인 줄 누가 알았겠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통쾌하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연극은 아름답게 꾸밀수록 그 가면이 벗겨졌을 때 더 추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영은 그때부터 기댈 곳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날은 방 안에 틀어박혀 혼자 웃다가 울고, 어떤 날은 지훈에게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 애원하다가 욕을 하고 죽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지경에 이르러서는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지훈이 그녀를 지켜줄 여력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 충격 이후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침착했습니다. 그는 그 주에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부짖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친척이 남자가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조언하자 그는 차갑게 웃으며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보짓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 말은 친척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굴욕은 삼킨다고 해서 어른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삼키다 보면 비굴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박 여사, 제 집에서 거만하게 며느리의 도리를 가르치고 희생을 강요하던 그 여자는 이제 길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듣기로는 시장에 갔다가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이 바로 앞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기 봐. 아들 부추겨서 며느리 집 뺏으려던 시어머니잖아.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말하기도 했다고요. 그녀는 채소 한 단을 사고는 예전처럼 값을 깎지도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은 결국 그녀 자신의 탐욕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날카로운 목소리도 거만한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붉어진 눈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그 호칭이 역겨울 정도로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한때 한 가족이었는데 이를 너무 멀리까지 끌고 가지는 말아다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잘못 생각하셨네요, 어머님. 어머님이 제 집에서 저를 쫓아낼 계략을 꾸미신 순간부터 어머님 스스로 그 연을 끊으신 거예요. 그녀는 할 말을 잃고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줄 몰랐다는 듯 눈을 계속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족이라는 역할을 연기할 기회를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고도 제가 계속 모른 척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내부 감사를 이유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그를 존경하고 반듯한 지훈 씨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그림자만 봐도 피했습니다. 세상 인심이 원래 그렇습니다. 당신이 굳건히 서 있을 때는 다른 눈으로 보지만 당신이 무너지면 상상보다 더 빨리 외면합니다. 궁지에 몰린 지훈은 모든 것을 아영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고 탐욕스러웠고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영은 그저 미친 듯이 웃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일그러진 웃음이었습니다. 내 탓이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내 버리겠다고 약속한 건 당신이잖아. 내가 협박이라도 했어?
한때 서로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굴던 두 사람은 이제 원수보다 더 지독하게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끼어들지도 통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사실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신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도 편안히 잠을 잡니다. 오직 돈, 명예, 마지막 퇴로까지 모두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결국 뉘우쳐서가 아니라 마침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저는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그때쯤에는 저나 지훈이나 더 이상 매달릴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거의 빈손으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악독하거나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집은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었고 제가 온 힘을 다해 지켜온 곳이었으며 제 땀과 신뢰 그리고 지난 세월 진심으로 이 결혼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으로 세워진 지붕이었습니다. 업체 사람이 와서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하던 날 저는 곁에 서서 낡은 자물쇠가 해체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큰 승리를 거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에 이미 썩어 문드러진 문을 이제서야 용기를 내어 교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커플 찻잔, 기념일에 샀던 침구 세트, 침실문 뒤에 걸려있던 지훈의 낡은 외투, 그리고 행복해 보였던 날들의 사진들까지 저는 모든 것을 모아 상자에 담았습니다. 어떤 날은 테이블을 닦거나 책을 정리하다가 문득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집이 더 넓어지고 밝아졌지만 동시에 더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제 안에서 날뛰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라앉아 흐르고 깊어졌습니다. 마치 피는 멈췄지만 아직 만질 수는 없는 상처처럼요. 민주는 얼마 후 정말로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만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 밤의 사납고 씁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말랐고 눈은 채 냈지만 정신은 맑아 보였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저를 돌아보며 아주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이 집에서 가장 정신이 맑았던 사람은 형수님이셨네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보다 맑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을 뿐입니다. 아영에 대해서는 지훈과 크게 다툰 후 조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목숨을 건졌지만 너무 약해서 한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끝까지 가고 나면 더 이상 미워할 힘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어른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계산, 탐욕,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있게 만든 욕망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추악함 속에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아마도 결국 가장 아픈 사람은 배신당한 사람이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에 휘말려 이유도 모른 채 태어난 작은 생명들일지도 모릅니다. 박 여사는 연이은 충격에 병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제게 이제 그만 용서하고 옛정을 생각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침묵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사람을 동정할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겉으로는 아물었어도 속으로는 오랫동안 욱신거립니다. 저는 복수하지도 욕하지도 누구를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몰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저지른 일들이 없었던 일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정심이 만약 남아있다 해도 기억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충분히 먼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입니다. 월말의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부드러워질 무렵 제가 현관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그는 몇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몸은 바싹 마르고 두 뺨은 움푹 패였으며 눈은 태эт했습니다. 셔츠는 예전처럼 빳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오랫동안 서서 두 손을 맞잡은 채 감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멈출 줄 알았더라면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고 제 인생의 한 시절을 맡겼던 그 남자가 이제 제 앞에서는 추억 속의 사람이기보다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나지도 감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너무 멀리 와버려서 돌아보았을 때 등 뒤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슬펐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그를 더 아프게 하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당신이 틀렸다는 사실이 아니야.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아주 여러 번 틀렸으면서도 단 한 번도 멈추려 하지 않았다는 거지.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쾅 닫지도 악담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굳이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이 조용히 그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후에는 혼자 먹을 만큼의 저녁을 차리고 주말에는 침대 시트를 갈고 발코니를 닦고 식탁에 작은 꽃병을 갈았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 일들이 저를 가장 현실적인 삶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어떤 저녁에는 혼자였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더 이상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없는 식사를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예전처럼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드나드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차가울 수는 있지만 숨은 쉴 수 있는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인 것은 배신하는 사람 곁에서 매일 평온한 척하며 사는 것보다 무섭지 않다는 것을요. 많은 오후 저는 창가에 앉아 발코니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았습니다. 노란 빗줄기가 타일 위에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별다른 생각 없이 분 단위로 변해가는 빛의 색깔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가장 아픈 순간은 배신당했을 때가 아니라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라도 걸어 나올 만큼의 정신만 남아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것이라고요. 제 이야기는 환호성이나 사람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통쾌한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깊은 평온함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잃었고 평생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남편을 잃었으며 진심을 다해 보냈던 시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자존심을 지켰고 제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저는 제 자신을 지켰습니다. 추악한 가족 드라마 속에서 산산조각 날 뻔했지만 결국 제 발로 걸어 나온 그 여자를 말입니다. 느리고 아팠지만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부분을 잃지 않은 채로요.